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옳지. 누구였어요? 호기심 많은 호기심쟁이. 아빠 뭐 하는지 맨날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이 진짜.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평일보다 한 2, 30분이 더 막혀서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인지를 못했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 가지고 아마 나들이 차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 사례 분석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과목 취지가 뭐였냐면 처음에 기획했던 게 뭐 제가 공지는 했지만 교수님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이랑 소리가 끊게 들려요. 예, 기술 창업 사례 분석 요 이제 기획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요 책 있죠? 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집필을 해가지고 이 볼륨 4까지 나오는데 이 여기 있는 우리 원우들의 어떤 기술 창업이죠. 이것도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원우들의 그 기술 창업 서로가 각자 이해를 좀 서로가 뭘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기술을 한번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공유를 하면 이제 한마디로 서로 네트워크도 되고 서로 시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적으로는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한 주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관점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기술의 그 관점을 봤더니 뭔가 차별화되고 그리고 또 익숙해져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또 이제 숙성이 되고 그래서 또 본인이 재미있어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게 기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3주차에는 2주차에는 그러한 영상들을 제가 좀 보시라고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그러면 기술이 어떤 우리가 창직 창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창직은 포지셔닝을 만드는 건데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퍼스널 브랜딩을 스스로 만들어서 한 세 가지 포지셔닝에 하나의 그 일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 창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남이 안 간 한 A에다가 또 남이 보통 A, B, C는 다 남들이 하는 일인데 그 A, B, C의 중간 차원은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A, B, C의 그 중간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술을 본인이 만들 것인가 그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으로서 병원에서 그 의사분의 예를 들면 의사가 그냥 자기 그 학부 과정만 나와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기술이 생기질 않죠. 그냥 학위만 있지 그게 기술로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박봉에다가 시간을
갈아 넣고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한 10년을 버티면 이제 전문의로 거듭나죠. 그러면서 그 인프라는 대학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처음에 기술이 없었지만 다양한 환자를 접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게 결국은 뭐 개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다. 그래서 직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숙성 과정을 거쳐서 업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직에서 업으로 갈 때 우리 대학원생들은 어떤 식으로 갈 건가,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제도 뭐 그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창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지금 54세인데 40대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저를 한번 봤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살 것 같고,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그냥 한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남과 차별화를 시키려고 봤더니 그 분야에서는 무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먼저 스펙을 쌓았던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더라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죠. 만약에 학부 때부터 뭔가 그 학부 때부터 그 분야에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하고 경쟁하려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학부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하려면 그 학부 학생들과는 다른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전공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경영이나 창업은 사실 중간에 링크 학문이거든요. 그 중간에는 그 경영이나 창업이 빠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는 데서는 반드시 경영이나 경제, 마케팅, 기술 사업화 이 네 가지는 중간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각자 기술은 한 분야에서 기술은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창업학이라는 거를 하나를, 그거는 기본인데 기본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런데 세상은 그 기본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중간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왔던 걸 하나 넣으면 일단은 그거에서 벌써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과 좀 더 차별화하려면 거기에 플러스 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이게 한 3가지 포지셔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기억을 시키는 그 과정이 브랜딩이죠. 브랜딩.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그게 기억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뜬금없이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창업 쪽에 뭘 한다니까 친구들이 아주 비웃었어요. 저는 그런 창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리버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무슨 컨설턴트고 창업가냐, 네 밥그릇 하나 지키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한 2년째 되니까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그거 재밌게 하고 있어. 근데 3년 되니까 그거 밥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네 도대체 창업이 뭐냐? 그 당시만 해도 이 창업이라는 게 스타트업 하면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때 창업대학원 올 때 처음에 학위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이 집에서 제일 가까워 접근성은 좋은데 내가 카이스트 MBA를 가려고도 생각했는데 거기 갈까 여기 올까, 아니면 어시스트 서울과 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거기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 어시스트 여기 박종욱 교수님 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20대인데 그 학생이 보니까 그때 MBA 그 어시스트 거기를 다니는데 그 블로그를 했는데 토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돌이. 그래서 토돌이란 블로그로 해가지고 학생이 20대 다니면서 어디 직장을 뭐 기업에 다니면서 그 어시스트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MBA를 하는데 오늘은 이런 걸 했어요. 아, 멋있는 분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 기업의 연수 뭐 MBA 하면서 그때 헬싱키 거기 그거 뭐 동시 학위하면서 하는데 되게 저한테 환상을 많이 또 심어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계속 2년 보면서 그때도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나도 그러면 조금은 차원을 달리해서 그런 데 가면 좋을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제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하고 저하고 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맞냐면 그 카이스트 MBA 그 홍릉에 있는 그 기술 EMB인가? EMBA 뭐 이런 거 이런 데 가는데 성향을 봤더니 그리고 제 친구도 삼성에서 MBA를 보내줬는데 카이스트 같은 아니 저 삼성 같은 경우에 MBA 가는 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세계 30대 랭크 안에 있는 MBA에 자기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걸리면 삼성에다가 나 여기 걸렸으니까 보내줘 그 어떻게 보면 회사 비용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MBA를 런던에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유명한데 런던에 뭐가 있죠? MBA가 런던 MBA 스쿨 런던 스쿨 뭐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걔가 삼성에서 처음에 있을 때 기획실인가 있다가 어디 그 갔다 오니까 감사실로 배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업 내에서는 검찰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냐 봤더니 너 뭐 하니 했더니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그 비리 뭐 이런 걸 하는데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누구하고 그냥 뭐 바람 났더라 뭐 그러니까 MBA 나와가지고 경력이 업그레이드 된 게 그 회사 내에서 잘 간다는 게 감사실 간다든지 그리고 기업에서 그렇게 MBA를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로 그 경력 세탁 어, 그런 거죠. 조금 더 여기서 영전대가 어느 기업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리 창직도 아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업의 직에서 다른 내가 더 조금 좋은 뭐 글로벌 어디 간다든지 아니면 글로컬 간다든지 이런 데 가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MBA를 나와가지고 저희가 없는 물을 1인 소상공인으로 시작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물며 그 사모 그룹의 그 박지연인가 그 골프 선수 있죠. 사모 가든. 거기 사모 가든에 아들 레미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 레미가 뭐 유명한 MBA를 나왔는데 집안 도움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세 번을 말아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MBA를 나와가지고 내같이 이렇게 없는 소상공인으로 처음 누구나 소상공인이잖아요. 1인 기업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하고 MBA에서 그거하고 맞느냐? 좀 안 맞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스포트를 해오니까 전부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니까 그냥 1년 좀 이렇게 공부만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내같이 회사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안 맞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고 저건 근데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골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좀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MBA 뭐 국내든 국외든 풀타임에다가 경력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MBA가 좀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한 2013년 4년 되니까 이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창업대학원이라는 게 국책이 이제 그 선배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창업 지원 제도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 역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메일이 왔는데 제 블로그를 그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블로그를 어떻게 타고 들어온 유명한 MBA에 간 친구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이제 회사 지원을 해가 MBA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뭐 먹고 살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역으로 MBA 출신이 저한테 한국에 들어가면 뭐 해 먹고 살지 자기가 지금 감이 없다고 그러더라. 회사는 이제 다니기 싫구나. 근데 실제로 공부는 했는데 한국 현실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부가 자기는 도움이 안 된대. 그렇다고 글로벌하게 뭘 하려고 봤더니 자기 회사 내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 직장이지 기술은 없더라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약 쪽에서는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규모의 경쟁이고 경제고 신뢰를 기반으로 회사 대 회사 하는데 자기 하지 나와서 보니까 완전 이거는 그냥 광야고 심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이렇게 막 사장질하고 내가 몇 명의 뭐 회사원을 그 직장에서 내가 CEO로서 뭐 몇 명의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뭐 투자를 내가 뭐 몇십을 받았고 다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내가 딱 뭘 할 수가 있고 내가 내 하나 움직이는 중소기업 이상의 그 어떤 순이익을 낼 수 있으면 이게 나의 길이다는 그때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닌 사람들이나 이런 MBA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걸 듣고 나는 미션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100세 시대에 행복한 창업을 했더니 행복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했더니 실제로 행복과는 거리가 말고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말에도 마음 불편하게 쉬어야 되고 이런 창업을 하는데 저는 그때 미션이 뭐냐면 행복과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어떤 기술이 쌓이는 포지셔닝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저희 미션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이 먼저 그런 내 인생을 한번 가설의 마루타가 돼서 한번 해보자. 이가 10년을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이라 보는데 저는 이 교수가요 어떤 미션 어떤 의미냐 하면 저한테는 하나의 직장이지 이게 하나의 그 수단이지 이게 목표는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하나의 전략적 목표는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교수가 되고 나면 목적이 사라진 거죠. 이거와 같아요. 당신은 대통령이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목표가 돼요? 목적. 이거요. 어릴 때 대통령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애한테 너 뭐가 되고 싶냐 하면 저 대통령요 이러잖아. 그러면 너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면 대통령이 되면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말이 안 됐어요. 저는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는데 거기에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력을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란 수단으로서 목표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이게 정답이죠. 근데 저는 하다 보니 그냥 대통령이 그냥 목적이지 대통령이 왜 돼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더 이룰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그래요. 확실한 행복과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하나의 방법이 옛날 문화적 관점에서는 1차원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무조건 남들보다 점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야 된다.
차원이 1차원인데 거기서 레벨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 그러니까 너 몇 점이니? 나 80점이야. 나는 85점이야. 이거 레벨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면 가격 경쟁이 되는 거고, 품질만 가지고 하면 품질 경쟁이 되는데, 우리는 삶이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 점수가 그 사람의 어떤 레벨 경쟁이 된 거죠. 차원이 아니고 1차원에서의 레벨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회사를 갈 때도 점수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점수로 4.5에서 4.5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어 점수도 만점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1차원에서 뭔가 점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이게 한 차원을 하니까 항상 10%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만족을 하지만 90%는 자기의 어떤 다양한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원은 무시당하고 그냥 그 머리 기억력 하나로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왔죠. 그런데 행복하고 그다음에 남과 차별화된 거는 창업대원에 오신 분들은 한 4, 50대 이렇게 보시면 다들 그만큼 능력자가 돼 있으신 거죠. 왜? 일단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학의 전공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1차원 하나 확보됐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직장을 한 두세 군데는 다녔잖아요. 그러면 벌써 직장 한 세 군데 옮겼다면 세 가지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일 업종이면 하나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한 세 가지 업종을 옮겨 다녔다. 그러면 세 가지 차원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에도 근무해봤고, 그 다음에 또 교사로서도 근무해봤고, 어떤 것이 또 매니저로도 근무해봤고, 벌써 세 개 차원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가정사를 봤더니 누가 또 뭐 병수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서 이걸 안목이 또 하나 생겨 있어. 왜냐하면 부모님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세상을 수요자 입장에서 또 알고 있어. 그러면 한 5가지 차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창업대학원을 왔으니까 메인에 창업이라는 게 또 하나 딱 포지션. 그럼 벌써 6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봤더니 내가 이제 했던 그 전공 하나와 그다음 내가 해왔던 것 중에 창업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내가 직장 경력 3개 뭐 이런 것 중에, 그리고 나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생각하면 그 차원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차원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카톡에 한번 제가 그거를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다운로드가 될지 모르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카톡이 요즘 비즈니스 이동이 없어 피맵을 종료합니다. 그 카톡이 그 요즘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카톡으로 올린 거하고요, PC로 보는 거하고 잘 같이 일치를 안 시켜줘요. 그래 돈 더 내라 해가지고 메모리 뭐 제공되는 거 그 가입하면 이제 PC에서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돈을 자꾸 받겠다고 머리를 쓰는데 말이야, 내가 거기 말려 들어갈 것 같지를 않죠. 끝까지. 예. 그래요? 근데 왜 안 보이죠? 돈 내라 이거죠 지금. 얼마죠 이게? 예? 990원요? 싸네. 음, 제가 어디다 올렸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창업 쪽에 놨나? 왜냐하면 그때 그 제가 올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주차 대신 그 영상 대신 그때 올렸을 때
제가 뭐 보라면서 올렸는데 그게 문화 쪽에 올렸는지 기술에 올렸는지 제가 좀 잠시만요. 제가 카톡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차원을 한 3개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1차원에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직업의 다양성이 없죠.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직업을 딱 정해놓고 근데 거기 70세 프레임에서는 그 직업 12,000개가 결국은 내 70세 평생의 첫 번째 직장이자 한옥만을 팔아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나의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끝까지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직장을 들어가야지 또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직장,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아니고 이제 과정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옛날 관점에서 1차원에서 그걸 누군가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승리자 되고 나머지는 루저가 되고 그 밑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이제는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 수가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원을 세 개를 대표적인 차원을 개발하는데 그 차원을 선택을 잘 하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 차원을 기억해 주면 그게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된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의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퍼스널 브랜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 3가지 차원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이 원하는 포지셔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해도 세상이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포지셔닝으로만 있으면은 그거는 뭐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하고 그런데 그 3가지의 그 차원들이 세상이 봐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네. 그걸 뭐 요즘 이제 세상이 원하는 걸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제 요약한 그 ES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세상이 힘들어하고 문제로서 고통을 받는 거를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그 포지셔닝 3개를 찾아내 그 중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션 기반에 미션 세상이 원하는 기반에 내가 차원 3개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창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책으로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프리미엄 컨텐츠가 네이버에 뭐 하는데 거기 제가 신청했는데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뭐로 할까 하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있죠. 그것처럼 확장성 고려가 저는 정상에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정상에 섰냐? 그건 아니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앞산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산 저 너머에 또 다른 산의 정상이 보이더라. 그렇게 좀 겸손하게 접근해서 나는 이제 막 앞산 정도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뭐 성공한 행복을 담보로 하는 성공한 남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남산에 올라가니까 저 건너편에 개성의 송악산이 또 산의 높이에 따라서 그 건너편에 또 산이 보이니까 그 개성의 송악산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개성의 송악산을 봤더니 백두산이 또 보이더라.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 봤더니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주제로 해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적으면 뭐 좀 궁금한 걸 돈 받고 뭐 좀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것도 컨텐츠도 제가 금액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걸로 내가 만약에
연봉이 해결되는 수준으로 갔다. 그럼 또 다른 컨텐츠로 내가 먹고 사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또 따라하겠죠. 오히려 여기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분 따라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남이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거는 저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있는 차원들 남이 아는 거지만 나는 그 세 가지 차원의 중심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세상이 인정하는 영역에 거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션, 사명이 있는 직장이라고 하고 그 직장을 그럼 여러분은 각각 크리에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나 두 개까지는 겹치는데 한 세 가지 영역의 중간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교회 이제 저하고 같은 이제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대 법대를 그 수석 졸업했어요. 그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은 뭘 했냐면 포장마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어렵게 자라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물 떨어다니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근데 그런 집안 환경을 극복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연대 법대 거기 수석 입학하고 그리고 또 수석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수석 졸업했는데 법관이나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 전도사가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졸업하고 뭐 임용 뭐 법이 그 판사 임용 이런 시험 안 보고 그냥 전도사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와이프를 만난 것도 연대 수학과 거기 뭐죠 그 기독교 모임 있죠 스컬 거기서 만나가지고 둘 다 이제 전도사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연대의 그 전통이 뭐냐면 수석 졸업한 사람은 네가 가고 싶은데 동문회 그 기업 어디라도 꽂아줄게 이게 전통인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그냥 그 한번 그 연대에서 한번 어디 가보라 했는 데가 대성 대성 그룹이었어요. 그 대성 그룹이 그 돈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런데 뭐 문화 콘텐츠에 투자도 많이 하는 분인데 되게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유인철 치면 나와요. 유인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학생 때 갔는데 뭐그 입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회장실 가가지고 이제 뭐 마음 비우고 대선 여기 뭐 문제점이 뭐라고 당신은 자네는 생각하나 했더니 있는 대로 그냥 다 말했대 자기가 그랬더니 이제 회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좀 이렇게 자기 의견 잘 개진을 못한데 이 친구는 뭐 그냥 그 떨어지든 말든 그냥 할 말 다 했대. 그랬더니 회장이 좋게 봐가지고 너는 좀 특이하다. 뭐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지근하고 하니까 좋네 이래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리로 입사를 했는데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특명을 준 거예요. 뭘 줬냐면 우리 회사가 그때 이제 IMF 그 시점인데 우리 회사가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좀 한번 법대 나왔으니까 창업 쪽에 이스테블리시를 좀 하는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라고 해가지고 한 게 거의 대성투자, 대성창투인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리가 그걸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팅 다 해놓으니까 이제 그 위에 사장이 오고 하니까 이제 조직에서 대리가 사실은 그걸 만들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이제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오래 못 버티고 그래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 전도사 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 실력을 또 인정받아 가지고 또 허씨 집안 LG 그 허씨 집안에서 너 또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또 하나 만들려고 한 게 또 투자 회사를 만든 게 마젤란 기술 투자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벤처 투자 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한 500억짜리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이제 본인이 그거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되면 그 투자 받은 사람이 잘 되면은 지가 잘 돼서 된 거고 못 되면 또 이 투자 회사가 안 도와줘서 그럴까 이런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직접 한번 또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벤처포트라는 BI 센터도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 인덕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박사 2학년 때. 근데 그걸 하게 된 게 결정적으로 제가 공동 출판한 책이 집에 3권이 꽂혀 있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이거 뭐예요? 했더니 저 이런 책을 냈으니 그럼 그 책 한번 줘봐요. 줬더니 그걸 보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인덕대학교에 거기 그 학과장이 그 이제 사이토젠이라는 회사 대표인데 그 서울대학교 나온 교수님인데 이제 사이토젠이라 해가지고 암 진단 회사야. 그 상장 회사인데 지금은 거기에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그 피투자자 회사의 대표면서 또 인덕대학교 그 이제 교수님 전임 교수님이신데 학과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임사 그거를 하는데 내일인데 오늘 서류를 빨리 좀 다 달래. 그런데 나는 그때 용인 어디서 뭐 이렇게 다니는데 뭐 자료가 잔뜩 많잖아요. 그거를 하여튼 뭐 밖에 나와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던 걸 그걸 다 그 집파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임용 결정됐다고. 그때부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냥 겸임 교수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기계설계학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했죠. 그 박사 2학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학년 한 3년 정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열린 사이버대 거기도 또 강의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천대도 막 하고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거기도 하고 또 구미대학교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학기부터 많게는 한 3년 정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삼육대학교 교수로 이제 전임으로 발령받아 하면서 2016년 9월부터 박사받고 한 1년 반 후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특징은 뭐냐 포지셔닝이 법을 전공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투자 회사에 또 일을 맡다 보니까 어때요? 스타트업의 안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전공하고 스타트업이라는 이 창업 쪽에 그 중간 영역을 개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보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황금의 펜타곤이라 그러니까 KBS 그때 토요일 날 투자 뭐 이렇게 컴피티션 하는 데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황금의 펜타곤에 그 5명 중에 1명이었어요. 김영세, 그다음에 한경희. 여러분이 좀 나지 익은 사람 그 2사람이고 그 나머지 3사람 중에 1명이 유인철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운이 좋은 건지 그때 그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물꼬를 튼 게 제가 공동 저서를 그때 했는데 그걸 보고 제의 그 어떤 하는 거를 파악하고 하니까 그 결국은 출판 때문에 레퍼런스가 됐죠. 그런데 제가 말로서 만약에 나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요. 나도 이런 거 잘한 그렇게 말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영업하는 느낌이 들 건데 내가 그냥 책이 이런 게 있어요. 애가 했는데 보니까 그 레벨이 또 어느 정도 좀 보이니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거기 꽂아주고 또 아스피린 센터라고 그 노원의 아스피린 센터도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인덕대학교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 마젤란 기술투자하고 그 3군데에서
해가지고 제안해가지고 그 원래 옛날에 거기 그 법원 검찰청 건물이었는데 이제 옮기면서 거기가 비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 40억 주고 뭐 이렇게 한 70억 들었.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1년 하다가 그 후임이 이선호 센터장이라고 그 사람이 유인철 또 거기 또 이제 찾아와가 자기가 그냥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걸 또 전달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근데 그 포지셔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결국은 없는 걸 뭐 새로 A, B, C가 아니고 뜬금없이 뭐 알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고 융합.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라이프에서 가장 그래도 한 3년 이상 그렇게 지속된 어떤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세 가지 중간을 조합했을 때 그게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익숙한 거죠. 그 분야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익숙하지만 남들보다는 장점과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점과 강점의 차이점. 혹시 장점과 강점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점과 강점. 뭐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그냥 한번 브레인스토밍 한다시피 김동선 우리 대표님 장점과 강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장점은 단점의 반대말이니까요. 예, 그, 맞아요. 장단. 그다음에 네, 그, 강점은 이 강점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서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렇죠. 강점은 약점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예, 느낌이 올 거고요. 예. 그러니까 느낌. 어떤 예, 느낌이세요? 약한 거의 반대는 강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느낌 그런 음, 거고 무기. 장점은 음.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지가 포함된 느낌인 것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장단 강약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은 뭐냐면 장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은 내가 그 유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자원의 정도, 양의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은 뭐냐면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네가 장점이 뭐냐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퀀티티,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냐,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이라고 예를 들면 네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뭐 돈이 있느냐, 아니면 뭐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자금이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은 판매할 역량이 네트워크가 있느냐, 이런 준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장점이고 강점은 뭐냐면 경쟁자 대비 네가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별화된 기술. 그래서 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ABC라는 중간이 어떤 걸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세상이 불편해하거나 세상이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러니까 두 가지의 플러스 관점에서는 가치를 만들어내면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가 있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옛날에는 피처폰은 그냥 통신 기능만 있고 문자만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리고 PC 개념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가치가 더 생겼잖아요. 다양한 가치는 베니핏을 제공하는 건데 다양한 편익이 생긴 게 편리한 이익이 생긴 거죠.
그렇게 플러스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불편한 거를 해소시켜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미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을 뭘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어때요? 뭔가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헐처버그의 이 요인 이론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뭐냐면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걸 우리는 응급량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뭘 이렇게 보약같이 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는 그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중에 만족을 시켜주는 나의 그 ABC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또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또 뭐죠? 장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강점은 남과 차별화된 기술. 그런데 이거를 퍼즐 맞추듯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세 가지 단어를 일단은 찾아내고 그 직업군에서,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단어로 남들한테 전달했을 때 이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포지셔닝 ABC, 즉 제 같은 경우는 기술 경영 또는 창업 경영 또는 창업 생태학자, 요거가 딱 생기고 나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모든 게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거가 나를 자꾸 이렇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거기 일관성 있게 말을 해도 항상 거기가 하나의 북극성처럼, 북두칠성의 것처럼 나를 자꾸 이렇게 뭐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그 단어 세계로 자기를 수식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초지일관 계속 샵 해가지고 ABC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랜딩 포토그래퍼 김영신, 이거를 계속 초지일관 이렇게 쓰면 이제 브랜딩만 치면은 사람이 많은데 브랜딩 포만 들어가도 추천 검색어로 김영신 딱 나와. 그러니까 사진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그런 ABC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복이라는 걸 담보로 하는 창직 창업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100% 성공하게끔 제가 그걸 도와주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플랫폼화시켜서 나중에 소프트웨어화시켜서 거기에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에서 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커리큘럼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이 100% 성공하는 리스크 없는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움직이는 1인 창조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확장된 게 회사가 돼서 좀 더 스케일업 되면은 그게 뭐 유니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롤 모델이 제가 보면 백종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백종원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이 뭐냐면, 지금 보면 그 골목 상권 뭐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들, 창업자들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무슨 그 구원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딱 이미지가 그거예요.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어, 그 어떻게 보면 메신저 아니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뭐 그런 어떤 컨설턴트로서 딱 돼. 근데 이분의 그 직업적 배경을 보면 보면 뭐 외국 유학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사정이 밝아요. 그 중국 같은 데서 중국 하는 거 보면 아주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인테리어 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창업이라는 거를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하고 딱 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종원을 보면서 자신감을 느낀 게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무실 하나 인테리어 사무실 하나 그냥 공간 얻어 해놓으면 손님 찾아올 줄 알았대요. 그런 수준 딱 그 수준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음식점 를 자기가 뭐 하다가 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은행일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음식점을 인수하게 되고 근데 뭐 음식을 자기가 주방에서 들어가 음식하는 이런 요리사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문외한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을 인수하고 보니까 그 주방장이 곤조가 있는 아줌마였는데 그 아줌마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이 분야에 어떤 창의적이고 장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본질은 뭐냐면 자세히 보면요. 인테리어예요. 음식점 하는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그거 다 인테리어 업자의 그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종원 하면은 그 사람의 강점은 뭐냐면 그런 어떤 사무실이든 그 업을 창직을 할 때 그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아보는 역량, 그게 명당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입지 이런 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 그런 게 자기가 이제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겠죠. 거기다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음식을 했는데 정통으로 자기가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 요리사로서 그 음식을 창업했다면 아마 그런 퍼포먼스가 오히려 안 나왔을 건데 뭐 음식 뭐 별거 있어 뭐 인테리어 뭐 별거 있어 이거 문외한이 그걸 함으로 해가 더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보니까 그 음식 단순히 음식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창의적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강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포지션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세상이 원하는 미션 기반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한 걸 만족시키는데 자세히 봤더니 나의 그 어떤 장점과 강점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해서 세 단어를 일단 찾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그 인사이트한 단어로 뭔가 만들어내는데 단어 조합을 저도 이제 한 10년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한글은 한글로 가는 그 단어 세 개를 똑같이 한글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어하고 한글을 섞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영어는 영어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박정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제가 강의 지원 전문가 이렇게 했어요. 왜?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컴퓨터 신구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했고 열린사이버대 가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했고 창업적으로 또 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잘하고 그래서 근데 그 수요가 뭐였냐면 저희 그 수요자 입장에서 미션이 뭐였냐면 내가 강사로서 그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수입이 그렇게 일정치가 않고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가 나를 좀 프로모션 해주길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박중옥 교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내일 돈을 줄 테니까 내일 와가지고 그냥 나의 조수처럼 평소에 그 하던 비서처럼 좀 한번 좀 서비스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나의 그냥 완전 그 정규직처럼 그렇게 와서 사진 찍고 프로모션하고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직업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해서 당신이 기계도 잘 조작하고 블로그에도 능통하고 스마트폰도 잘하고 그런 진정성도 있고 남편이 또 영상 전문가고 뭐 그러니까 그 포지션 중간을 강의 강의 서비스 지원 전문가로 그래서 강의 지원 전문가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지셔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2년을 이제 저를 도와줬죠.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강의 지원 전문가는 좀 그 본인이 봐서는 조금 촌스럽고 에듀 큐레이터가 어때요?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에듀 큐레이터 완전 자기의 핏에 맞는 강의 지원 전문가라는 컨셉이 들어간 에듀 큐레이터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연관 검색에 에듀 큐만 치도 박정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에듀 큐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과정을 지금 뭐 이렇게 하고 한국 1인 미디어 창직 창업협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창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직업은 나왔어요. 세상에 없는 직업이 나왔고 옛날에는 하나의 만들어진 직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 밑에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자유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위의 니즈는 뭐가 있냐면 경제적 자유, 돈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건강.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지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욕구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소속감도 느끼고 관심도 받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명예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그 인간적인 원초적 욕구로서 쾌락적 욕구, 호기심, 지적 욕구 그리고 내가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발전의 욕구 이 사실은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충분히 누릴 때 행복하다. 그런데 누구 밑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데서는 결국은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래의 그 노마드 환경, 즉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상의 메타버스로 출근 환경에서는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오프라인에서의 그 누구 밑에서의 그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직 중심이었어요. 뭐냐면 장소 중심이었고 직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업 중심이에요. 즉 뭐냐면 결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뭐 시간과 공간은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의 아니게 앞당긴 게 코로나 사태. 그래서 한 10년 후에 올 거를 지금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줌을 안 하면은 수업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줌이 있어야만 온오프 믹스를 해야만 수요를 맞추는 환경이 됐어요. 이제는 못 들어가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를 봤더니 이 업 중심으로 해가 결과 중심으로 가도 세상 잘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트렌드가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한계 비용 제로 창업이 가능한. 왜? 이제는 이런 공간 필요 없고 메타버스로 가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을 그 사무실과 관련된 관리 비용도 적게 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게 그냥 사람들 인식이 옛날에는 문화가 뭐냐면 피지컬 에비던스 즉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번듯하게 간판 단 사무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신뢰가 갔는데 지금은 자기의 블로그나 랜딩 페이지, 즉 채널에 구독자 수나 친구 수와 댓글 수를 보고 피지컬 에비던스를 판단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저도 오늘 그 쿠팡에 오늘 뭘 하나 또 차로 오면서 그 신청을 했는데 뭐 보고 하냐면 저는요 구매 수가 한 몇백 개 되면 그냥 안 보고 사요. 몇백 개 이상 되면. 왜? 한 몇십 개는 그래도 서로 자가 이렇게 뭐 직원 돌려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데 거기 뭐 댓글 달기 할 수 있는데 한 400개, 5,000개, 뭐 4,000개 뭐 이래 돼봐요. 4, 5,000개 돼봐요. 그거는 조작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검증 끝난 거예요. 그게 피지컬 에비던스. 그래서 이보다 더 창업
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출근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될까? 앞으로는 내가 있고 싶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직 중심으로 갔을 때는 회사에 소속이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중요하고 만나가지고 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상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업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바뀌는 게 누구 밑에 근로소득자가 돼야만이, 저 4대 보험을 들어야만이 안정적인 직장을 할 수 있는 데서 이제는 어때요? 내 중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 밑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연결하는 건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각각 연결고리가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 5개에서 10개의 프로젝트가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N 잡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N 잡느의 개념은 내가 강의 소통 채널이 자세히 보세요. 영업 채널이든 다 자세히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 다 제품 강의하러 다니죠. 그리고 또 그 제품 팔고 나면 컨설팅 해줘요. 적용 방법. 고객님, 화장품 요거 피부 지금 트러블이 어떠세요? 아, 그래요? 우리 제품 쓰시면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요런데 요렇게 관점을 만들어요. 막 이게 좋은 피부가 아니고요. 요게 원래는 좋은 피부예요. 그리고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야 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저기 좋은 거구나. 레퍼런스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어제 뭐 이야기했죠. 호불호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문제인식 시켜주고 정보 수집 대신 카탈로그에 다 비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었어. 호불호가 옛날엔 이걸로 관점을 바꿔놓고 우리 제품 쓰세요. 그게 구매로, 행동으로 나오게 가는 거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강의, 컨설팅 이런 게 전부 다 그 안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소통하는 게 N 잡느로서 강의,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 그다음에 심사, 멘토링, 뭐 코칭 이런 건데,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링크가 되는 거죠. 찾아오죠. 그러면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어디에 매대에 직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얼굴을 비춰야지 그 사람한테 일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업을 중심으로 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N 잡느로서 나의 그 브랜드를 빛을 발할 때, 이게 개념이 다른 게, 내가 브랜드가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마케팅은 마케팅에서 기존 마케팅 2.0에서는 뭐냐면 타겟 고객을 만들어 놓고 그 타겟 고객에 맞는 고객 가치로서의 홑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뭐냐면 8대2 법칙인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을 때 세상에 누군가는 그 키워드로 검색어를 타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물고기로 말하면 그 도시어부를 보면 뭐 어종해가지고 어종 하나 잡으려고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물고기 이렇게 밑밥을 넣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미끼를 넣어가 하는데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야. 그게 아니고 아예 건물을 치고 야밤에 자가로 그 등불을 켜놓고 집어를 하고, 그리고 불특정 고기가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잡아 올리는 거예요. 확률이 뭐 어느 게 물고기 잡는 확률이 좋습니까?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한마디로 내가 N 잡느로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최상위에 추천이 되면 그때는 그게 나의 연금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뭔가 그분들한테 내가 N자매로서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결국은 관점이죠. 남이 말하지 않는 걸 말했을 때,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볼 때, 그러려면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게 전문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방법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생각을 경우의 수를 베리에이션을 시키는데 그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걸 우리는 머리를 어떻게 해요? 스톰을 일으키가 브레인스톰을 시켜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포스트잇으로 막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강제로 생각을 짜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트리저라고 들어봤죠. 뭐냐면 생각의 그 경우의 수가 40가지가 있어. 그 40가지가 확대, 축소, 뭐 분할, 뭐 시간 분할, 공간 분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물리 법칙에만 해당이 됐는데 공학이나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쪽에 응용이 되기 시작해가 지금 비즈니스 쪽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 트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트리즈 많이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 경영학에서의 생각의 방법론을 밸리에이션하는 비즈니스 트리즈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제는 내가 관점도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그런 문화적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냥 이 책을 보고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면 그냥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와버려요. 거기에서 그게 뭐죠? 정보 수집이죠. 문제인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옛날에는 생각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를 브레인스톰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비즈니스 트리즈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한 몇십 개를 쫙 만드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거를 대안평가를 해가지고 대안평가하는 게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고 거기에 어제 말했듯이 뭐 사랑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관심과 배려를 하는데 이펙트라는 효과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efficiency 관점에서 즉 이펙트는 시장성 관점이고 그 다음에 뭐죠? 효율이라는 efficiency 관점 즉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내는 이 사사분면에서 제일 우측 위에 있는 부분에 위치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우선의 점수가 가장 높은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그 선택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태도가 뭡니까? 이 말은 제가 자세히 보면 뭐냐면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 X, Y라는 축들이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 꼭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3차원으로 돼가지고 그 공간성이 있을 때 4차원도 있을 거고 시간 타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뭐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지금 여기서 창업대학원에서 그 많고 많은 놀러 가는 지금 그 고속도로상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무슨 가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야유 그렇게 즐기자죠. 그것도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모든 우선순위에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오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나의 그 가치관에서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결국은 그 가장 큰 돌멩이가 뭐냐? 당신한테. 근데 그 돌멩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태도고 그 기업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그 태도를 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기준에서 세상을 재단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보는 거고, 그 태도와 연결되는 게 인성이고, 그래서 그 인성은 결국은 태도하고 좀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이거죠. 당신이 시간과 경험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냐, 아니면 경험을 축적해서 앞으로의 뭐 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거냐, 아니면은 돈을 당장 많이 버는 데 집중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가치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직에서 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포지셔닝 세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정해져야 되고, 그게 업으로 가는데 그 트렌드 환경이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그 방향성이 옛날에는 명당, 즉 오프라인에서는 뭔가 8대2 법칙에 의해서 뭔가 타겟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보여지는 게 한정적이니까 거기에 그 보여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반드시 정해야지 효율이 나는 구조였고,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누가 들어올지 몰라. 그럼 내가 자체 발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키워드로 뭔가 추천할 수 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의 그 키워드 검색을 딱 했을 때 우선 추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 방법론이 뭐냐? 결국은 다 8가지. 첫 번째,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내가 레퍼런스를 네이버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내 생각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그게 세상에 나의 사상이,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가 투영이 되는 방법이 출판, ISBN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럼 저는 32살에 승무원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책을 써라. 책을 네가 아무리 뭐 스펙 좋고 해도 책 3권만 일단 써봐. 그 다음에 그거 쓰고 나서 나를 찾아오라 이러더라. 책 3권을 안 쓰고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3개를 해놓고 세상이 어떻게 당신한테 반응하는지, 당신은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해. 근데 그걸 32살에 듣고 42살 때까지 1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저는 살아왔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책을 써야 돼.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 ISBN.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논문을 써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깊이가 이 정도 있다는 전문성을 또 하나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을 확보하는 거는 ISBN이고요. 깊이를 확보하는 거는 ISSN이. 그 ISSN은 뭐냐면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간행물에 부여되는 게 ISSN인데, 그 기관이 뭐냐면 학술지 이런 것. 그래서 ISSM은 국립기록원인가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ISSN을 하면 항상 그쪽에 납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ISSN으로 그 출판 시리즈물을 관리를 하거든요. ISBN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ISPN, International Standard Patent Number. 그러면 이 3가지가 구글에 검색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그죠? 거기다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로서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게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근데 페이북이나 인스타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이북이나 인스타는 데이터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로서의 역할은 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서 가장 최적화된 게 10년 전에는 블로그라면 이게 10년 후에는 지금 유튜브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나 블로그, 저는 유튜브는 아직 제가 솔루션을 못 찾았는데 이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제 스타일은 뭐냐면 10분 이상을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영상을 10분 동안 그냥 찍는 거예요. 풍경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이렇게 읽어주는 앱 있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걸 읽게 해가 그 영상하고 음성 데이터하고 10분짜리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유튜브 올려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영상은 뭐 그 내용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그냥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한번 지금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이렇게 뭐 노력을 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블로그를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주 부담 없이 하루 종일 워드를 하나 켜놓고 내가 그 워드에다가 수업이든 내가 평소에 운전하다가 깨달은 거든 그걸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녁에 12시에 집에 가서 딱 열어가지고 워드 오늘 하루 깨달음 해가지고 한 거를 그걸 솔팅과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그걸 긁어다가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다 그냥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에 평소에 찍어놨던 거를 그거를 어때요? 데이터를 그걸 불러와가지고 그걸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 그때는 카톡은 아니었고 그냥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아마 그 딜렉토리 하나 만들어 거기다 다운로드 받아 그 중에 그 적절한 영상 중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뭐냐 기술 경영 전문가 박남규 하고 그 다음 강의나 뭐 그런 거 이벤트 키워드 쭉쭉쭉쭉 넣어가지고 유입비 좋은 단어를 그날 보면 사건 터지면 유입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넣으면 유입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얻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그때 매일매일 했어요. 그걸 한 7년 했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아까 그 외국 유학 같은 MBA 같은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기업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제가 뭘 하는지 브랜딩이 된 거예요. 키워드 세계가 박혀서 어디 가도 이제는 그 관련해가 저한테 물어본다. 근데 그게 1, 2년 했을 때는 그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갑자기 로봇 설계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갑자기 창업 컨설팅 한다고 저러지? 막 이런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한 3년에서 5년 블로거하고 그 블로거를 어때요? 퍼나르기 해서 페북에도 넣고 인스타에도 넣고 이러니까 이 블로그에서 컨텐츠를 뭐 오타자 이렇게 수정하면 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페북에 올리면 페북 고쳐야 되고 인스타 고쳐야 되고 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링크로 해가지고 다 하니까 이게 다 찾아 들어오는 그런 거를 제가 성실하게 했고 여기 보니 김동선 씨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오정우 씨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요.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성을 한번 체험하실 겁니다. 자, 지금 11시인데 15분 쉬고요. 11시 그냥 아니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거는 누가 정하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나도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디자이너는 막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고 나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걸 좀 해야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성공하신 분들에게 이제 강연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그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삶은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져.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그래 너는 성공했다 이거지. 그래 너는 백인 가정에서 똑똑한 머리 유전자 갖고 태어나서 그리고 잘 사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명문대 가고 그렇게 성공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계속 자기 혐오에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잘 못 나가는 게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수많은 저한테서 계속 그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아, 그래. 내가 한번 그 불공평한 세상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회사에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디자인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 채워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원하는 나름대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미국 회사 있잖아요.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에 막 사장님이랑도 뭐 반말하면서 인사하고, 그러고 편하게 막 영어로 미팅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이게 다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게 다구나. 그러면서 이 뭔가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시간 방황의 시간을 갖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키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가는 보람, 존재의 이유라는 뜻의 일본에서 온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키가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4가지 동그라미가 서로 겹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글씨가 많은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이키가이는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이 4가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겹치는 교집합들을 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 이 3가지가 모였을 때 열정이란 직업이라는 게 합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란 직업을 보통 갖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교집합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요, 일에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나 뭔가 쓸모없음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다음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가 열정이고,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한 게 사명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열정과 사명이 합쳐지면 일에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데 대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가난하대요. 그리고 사명과 천직, 이 2가지가 만났을 때는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느낀대요.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걸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이 3가지, 직업과 천직이 만났을 때는 편안함을 느낀대요. 자기가 잘하고 세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내가 그동안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구나. 저는 처음에 좋아하는 걸 찾았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돈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이 만족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뭘까? 그거를 고민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세상이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세상이 필요한 게 뭘까? 쓸모없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회사를 5번이나 퇴사를 했거든요. 5번의 이직을 하는 동안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제 자리가 진짜 순식간에 대체가 돼요. 순식간에 대체가 돼서 저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쓸모없음을 느낀 거구나.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는 세상이 필요한 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필요한 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제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거? 내가 환경을 위해서 싸워야 되나? 내가 세계의 평화 혹은 가난과 기근을 위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상에 필요한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필요한 건 나의 가치를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동안 나는 나의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 한 장에 모두 담아서 회사들한테만 알렸구나. 이제 회사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행이게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걸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도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죠. 블로그도 있죠. 이거 이외에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나의 가치를 세상에 컨텐츠로 전파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이력서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이력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저의 경력 사항들 있잖아요. 저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컨텐츠로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라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채널 드로앤드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 마세습도 같은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키가이를 이용해서 제가 돈을 버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세습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공간이라든지 제가 찍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담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하고 그걸 잘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게 저의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가 합쳐진 열정이죠. 이 열정을 저는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가치를 좋아해주는 구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올해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을 때 구독자 10만 명 채널이 됩니다.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결국 제가 잘하는 이 열정이 세상에 필요한 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돈 버는 방법들이, 돈 버는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조회수 수익으로 구글에서 매달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브랜드에서 저에게 협업 요청을 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요. 거기서 굿즈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성 브이로그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에게 카메라 못 쓰세요? 혹은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죠? 어떻게 음악을 성공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감성적인 영상을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온라인 클래스는요.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매출 1억을 찍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저는 저의 드로우앤드류 채널에다가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시리즈로 8편의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담아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나가자 저는 수많은 질문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앤드류님, 돈이 잘 되는 컨텐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제일 돈이 잘 되는 컨텐츠예요. 그거를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다 돈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튜버가 되세요,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처럼 무모하게 퇴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사만 아니라 세상에 알려보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혹은 1인 기업가로 활동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느낀 거는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와보니까 돈 버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행복하게 돈 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길고 재밌는 일이 정말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때로는 이런 질문도 들어요. 앤드류님, 누구나 당신처럼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당신이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러라는 법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 또한 이래저래 핑계로 내가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아,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핑계만 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이키가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잘하는 것으로 만들고 세상에 공유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기 바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말한 게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키가이라는 일본에서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런 컨셉이 있다는 거를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참 보니까 와닿는 게, 이 사명이 미션인데 이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와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 사명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가 중간에 열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잘하는 거와 돈이 되는 거는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킬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정의할 때 아까 말했듯이 스킬풀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된다, 즉 결과를 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게 이키가이인데, 결국은 이건 이 중간에 이 네 가지를 여기선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을 저는 이제 이 호스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의 포지셔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데와 좀 다르죠. 다른 데는 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돈이 되는 거.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얼마 받고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내면을 보면 이거죠. 앞에서는 막 우리 행복해 뭐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냥 조금은 실속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호스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은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속 있게 뭔가 따박따박 진짜 뭐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한번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인생 걸고 한번 한 10년 실험해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야에 행복한 어떻게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유명한 사람이 돼 있고 움직이는 중소기업인데, 뭐 어떤 사람은 또 그중에 또 이렇게 굿즈라든지 이런 자신의 컨텐츠가 파생되는 그런 거를 또 인플루언서로서 PPL 광고 같은 걸 많이 뭐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남한테 이렇게 많이 나의 경험을 전수해 주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의 인생 의사가 되거나 어떤 회사 의사가 되거나 창업 의사가 돼서 또 나의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후배를 하다 보면 또 그 분야에 또 뭔가 사업 기회가 발견돼서 회사가 유니콘으로 가고, 그 자연스러운 유니콘이 있죠. 억지로 뭐 이렇게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유니콘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시초가 이 창업대학원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노후에 정말로 그 행복한 창업을 하는 한 사람씩 됐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분들이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이분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퍼스널 브랜드를 서로가 좀 공유를 하고, 이분 각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한번 발표도 좀 해보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이분들이 또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서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남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되게 딴 이야기 같은데, 우리 대학원생들을 쓴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서로가 한번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여기 책 쓴 지은이가 또 나와서 발표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은 제가 그 카톡상에다가 또 공유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어떻게 김영신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걸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 책도 쓰시고, 예, 그 고민은 저는 예, 다른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몇 번씩 연결하고 저는 30년 동안 한 예, 직업이었지만 예, 약간 가지가 나타나는 촬영만 했던 거에서 망이라는 파트를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대학원을 와서 예. 선택까지 공부했으니까 그건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 멘토가 되는 역할을 해주시고 너무나 잘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면 저도 편해지기도 하고 그냥 시키는 거를 잘 하니까 많이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 많이 만나게 돼서 확실하게 예. 좋습니다. 우리 이낙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매니저시면서 작가신데. 그냥 뭐 수업 뭐 소감 아니면 뭐 본인의 생각 이런 걸 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예. 지금 본인은 앞으로 인생 로드맵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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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저도 좀 느낀 바가 많은데, 이게 혼자 가면 확신이 안 되는데 여러 명이 가면 서로가 생각을 확인하면서 확신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이 직장이 내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의 그냥 단순히 직으로서만 장소로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그 새로운 차원의 포지셔닝을 갈고 닦는 하나의 돈 받고 지금 그런 경력을 쌓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보면 A, B, C 중에 지금 C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A와 B에다 C를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A, B, C의 중간은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상에 또 하나의 그 필요한 하나의 그 사명으로서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또 돈이 된다는 게, 지금은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선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업으로서 결과를 계속 내면 돈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굉장히 인플루언서로서 뭐든 돈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양이 확보가 되면 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문화라는 게, 옛날에는 뭐든 자꾸 이렇게 타겟 고객에다 내가 고객같이 만들어서 뭐 자꾸 뭘 자기가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 자꾸 물을 먹게 돼요. 그냥 힘을 쫙 빼버리면 물에 떠는데, 여기 뭐 수영 전문가 있지만은 자꾸 자기가 물을 제어하려고 하고 힘을 주면 골프도 안 되고 뭐 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겁니다. 한번 믿고 힘 빼고 그냥 한번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준다고 하고 그물까지 쳐놨는데도 그걸 못 믿고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머뭇머뭇하는데, 정말로 한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그냥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믿고 한번 몸을 맡겨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포지셔닝이 너무 깊이를 따지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거죠. 영상 전문가면 자꾸 영상 쪽으로 그냥 또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학위적으로 갈 때까지 가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50대 가지고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기능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갔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손 떨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손 떨리고 노안이 왔을 때 기능적으로 가버리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런 육체를 쓰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뭔가 지식 컨텐츠로 뭔가 말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 보면 결국은 창업 경영학 분야가 사실은 이거는 지식 컨텐츠 부분이니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학위도 종류가 있어요. 공학 쪽이 있고 뭐 경영학 쪽이 있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공학 쪽으로 가면 그냥 그냥 그 분야에서는 그냥 기능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학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거든요. 그게 뭐냐, 매니지먼트, 그리고 창업 이런 쪽이 전부 다 융합 학문, 경영의 확장이 저는 이제 융합이 창업이라 보고, 그 경영을 중심으로 경제학도 붙고 거기에 마케팅도 붙고 기술도 붙고 이제 기술 사업화도 붙으니까 이게 이제 창업학이라고 저는 황제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창업학을 중심에 두고 본인이 하는 그런 분야를 기술 사업화 그 분야하고 결합이 되면 이게 평생 그냥 9988이 되는 것 같아요. 99대 9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내가 지혜를 이렇게 계속 쌓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데 그게 다 내 걸로서 DB로 머릿속에 구축이 되다 보니까 남과 다른 경우 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경우 수를 가지고 또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 상대방이 만약 멘티면 그 멘티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교육이 되면 태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해줄게가 아니고 그 사람이 판단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애들 교육학을 할 때 부모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인내심이 결국은 애를 만드는 거거든요. 끝까지 기다려줬을 때 걔가 느끼고 판단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어때요? 경우의 수가 확산이 되고 그걸 또 수렴하는 과정이 대안의 평가 과정이고 그 대안을 평가하면 레퍼런스가 생기고 그게 태도거든요. 그게 호불호고 근데 그거를 반복을 시키면은 뭐죠? 그게 브랜드가 됩니다. 레퍼런스의 또 다른 게 이제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가면 거기에 키워드 3개로 기억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키워드 3개로 장기 기억으로 가면 거기에 스키마 체계 구조화돼 가지고 이제 릴레이션 기억이 됐던 스크립트 기억이 됐던 프로세스 기억이 됐던 아니면 레커니션 기억이 됐던 아니면은 기존에 그 사람만 보면 로얄티가 생겨가지고 충성도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이야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그런 브랜드에 의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이게 강화가 되든 어쨌든 기억의 형태로 거기에 브랜딩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뭐거든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부모가 그 지시를 안 해도 걔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 그 태도가 생기고 그걸 또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계속 받다 보면 그게 또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원리를 알면 애들 교육도 엄청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유치부, 교회에서 제가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언어 능력이 없어. 언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자기 언어가 안 되는데 글자도 잘 쓰고 다 잘해. 여자인데 이게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성질이 막 나서 막 이래. 근데 난 그걸 다 안다며. 그러니까 걔한테 그 태도를 형성시켜 주는데 제가 그거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말도 해요. 기적이지.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을 내가 그렇게 해가 지금 반년을 했는데 처음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이 진짜 확대 축소라고 그 어린애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 어떤 원리를 제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게 다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마케팅도 전문가가 되고 그 현명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나 인생에서도 돈이 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 들었는데 박종욱 교수님 뭐 오늘 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걸 좀 또 느끼고 관점이 생기셨는지. 예. 네네. 일단 그 기술 창업이라는 이 수업을 소개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뼛속부터 문과에서 교육학했고 신학했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수업상으로는 제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의 정의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번 학기 듣는 수업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브랜딩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그냥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건 나는 동기부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뭐 등등을 생각해 봤는데 한 학기가 마치게 되면은 그런 것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박종욱 교수님은 또 석사는 또 목회학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예. 네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인간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타인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보여주신 이제 다이어그램의 중첩을 보게 되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라는 현재 그 이제 소위 이제 교회라는 목회 현장에 어떻게 보면 만족이 되질 않았어요. 더 중요한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콜링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이 경제 영역이다 해서 그렇다면 나는 경제 영역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사명하에 이제 한 10여 년째 지금 사역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집대성이 돼. 저는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하고 고민하는 주제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학과 경영학을 융합해서 아가페 사랑 경영학이다 해서 사랑 경영학이라는 테마를 지금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랑 경영학 제가 정의하는 아가페 사랑은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어떤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줘가지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기업가에도 필요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 온 인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 다이어그램에 녹여내서 사명으로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좋아해서 열정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또 그것이 확산도 되는 돈이 든다는 개념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예. 아주 보니 제 꿈보다 오히려 해몽이 더 좋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감사한데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의 그런 부분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정말로 한 8, 90%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로 적용이 되면 결국은 교회에서 또 그런 재정 사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10%만 목사님이 되고 나머지 90%는 또 목사님은 안 되시더라도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알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또 재정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결국은 성직자다 보니까 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자유롭다는 게 경제적인 자유를 또 가져야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사실은 다른 데는 다 토지가 분배가 됐지만 이분들은 그냥 그 나머지 지파로부터 그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를 안 하면 그 레위인들이 군피폐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약해지니까 또 더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저는 이제 성직자로 보고 그 성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또 리딩을 해주고 우리는 재정 사역에 또 도움을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다 이 원리가 들어가 있고 마케팅이라는 게 뭐 좀 이미지가 세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문제인식을 시키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이 다 그 마케팅이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보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딱 그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그 1시간 안에 딱 해요. 정말 딱 해요. 그래가 CBS 뭐 이런데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보면 감동을 해요. 거기는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그 호기심도 있고요. 뭐 그 몰입도 일탈적인 부분 좀 다른 세상도 살짝 보여주시고 거기에 또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 지식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랑 관심을 받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하는 거는 정말 결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원에 또 여기 지금 김진호 목사님도 계시고 예,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미션이 그거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인사이트를 내가 좀 드리라는 게 그게 있고, 저는 그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말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하고 항상 그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성경도 너무 재밌고, 이 성경이 이게 결국은 역사고, 거기에 수메르 문명이 결국은 수메르 문명이 거기 이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중간 영역에 있는데, 그게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수메르 역사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있었는데, 결국은 수메르인이 이집트로 간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융합 문명이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인이죠. 그 인도계 아시아인이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섞였다 보면 돼요. 400년 동안. 그 중간에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성을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보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인간이지만 그러한 때 그렇게 또 살아온 걸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버릇이 없답니다. 민족이. 저도 뭐 내년에 또 성지순례 갈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게 꼭 종교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사실 자소서에 투영이 되면 취업이 잘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을, 우선순위가 뭔가를 자꾸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너는 이 사업을 한 데서 뭐가 가장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냐, 그걸 자꾸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좀 꼭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오늘 또 하여튼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용정보가 새우로 유명해는 지금 웨이팅이